오늘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죠. 명지병원의 김진구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벌써 잘 아시는 분인가 봐요. 네. 오창석 기후 톡파원님이 저희 애청자분이시거든요. 아, 네. 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릎팍 도사 김진구 원장님을 여기서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봉담의 오창석 올림 그러셨어요. 네, 무릎팍 도사라고 하시고 괄호 열고 슬관절 명의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청취자분들에게 인사하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설명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병원의 병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구입니다. 저는 전공은 정형외과의 무릎팍을 이제 병을 이제 보고 있어서 무릎팍 도사라는 별명을 환자들이 좀 붙여주셨는데 좀 과찬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돌팔이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인간적이고 좀 그 환자들하고 벽이 없게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슬관절은 그 한자어로 이제 무릎을 슬이라고 하는데 잘 환자분들이 이제 잘 인식을 못해서 그냥 무릎팍 그냥 무릎 관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네. 편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기후 얘기를 하려다 보니 제 전공하고 굉장히 동떨어져서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명지병원이 그런 그 사회적 역할을 잘 하면서 해왔던 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병원을 대표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릎 관절 명의신데 제가 인터뷰 봤습니다. 선생님 뭐 어떤 수술은 우리나라 최초로 하고 이런 것도 있었던데 겸손하게 돌팔입니다. 라고 하시고 그러나 명지병원 하면 저희 딱 떠오르는 게 메르스 때 정말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네. 그때 언론에서 명지병원 많이 나오는 거 보면서 알게 된 분들이 많을 텐데요. 또 그 메르스를 뭔가 선제 대응을 잘 했고 그 백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역의 어떤 롤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일은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거나 뭐 그랬었는지. 사실은 그 메르스 때 저는 다른 병원의 교수로 있었습니다. 건국대병원 교수로 재직 중에 명지병원의 기사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에 이런 모범적인 병원이 있구나. 그러셨군요. 그래서 좀 그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게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지 몰랐죠. 네. 근데 이제 명지병원에 오니까 명지병원 내부의 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 10몇 년 만에 3대 대첩을 치른 병원이다 이런 자부심이 굉장하더라고요. 3대 대첩이면? 네, 그게 2009년에 이제 신종플루서부터 시작을 신종플루. 해서 네, 신종플루 때 이미 명지병원은 그 감염병 질환에 대한 신속 대응팀을 그 원내에 만들었어요. 아마 그런 선제적인 대응이 굉장히 빠른 그런 이제 병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사장님 이하 이제 그런 그 전 직원이 그런데 굉장히 예민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 해오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 2015년에 이제 메르스가 올 때는 그 어느 병원보다도 빠르게 메르스에 이제 그 대응팀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대응을 하고 이제 다들 메르스 환자 자기 병원에 올까봐 굉장히 꺼려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신종플루 때 얻었던 그 국가지정병원을 살려서 이제 가장 빠르게 이제 메르스 환자를 받기도 해서 맞아요. 아마 지금 전체 186명이 감염이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 중에 5명의 환자를 이제 완치를 시켰고 한 50명 정도 의심 환자를 이제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받으셨네요.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환자를 받고 하다 보니 사실 그 즐거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시행착오도 많았고 뭐 소통도 잘 안 되고 이제 부서 간의 어떤 이제 불협화음도 많았고 사실은 병원 내에서도 이거는 누가 봐야 되는 거지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올 때 서로 안 보려고 했던 면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우리 내부의 크고 작은 실수들을 다 좀 적어서 이제 메르스 400일의 성찰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죠. 사실은 그 보고서는 그 내부에서 감염병이 예기치 않게 올 때 어떻게 내부를 이제 소통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게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백서는 아직도
포털 사이트에 메르스 400일의 성찰로 검색하거나 명지병원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가셔가지고 이 백서를 같이 작업하셨던 건가요? 제가 이제 올 때 이미 이제 이 백서를 보고 사실은 이제 명지병원이라는 병원에 좀 아주 좋은 이제 호감을 갖고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재직하시는 동안에 이제 코로나였을까요? 네, 네. 그렇게 그래서 메르스의 좋은 경험으로 예. 그냥 즐거운 병원 생활하고 싶었지 사실은 코로나가 이렇게 빨리 이제 떠올 줄은 몰랐던. 떠올 줄 몰랐죠. 근데 정말 그 과정이 이제 3년이 넘어가니까 네. 이제 그 과정은 제가 이제 명지병원 재직하면서 아주 생생하게 여러 이제 기억들이 나죠. 네. 정말 코로나 때 이게 1년도 아니었고 막 3년씩 네. 지역에서 명지병원이 있음으로 해서 또 그 역할이 있었을 텐데요. 코로나 과정에서 병원장을 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일이 혹시? 예, 너무 많아서 그 사례를 들기 어렵겠지만 그렇겠죠. 네. 제일 먼저 그 2020년 2월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국내 3호 환자였는데 우리나라 1, 2호는 다 중국 분이었기 때문에 네네. 3호 환자가 국내 최초 환자였는데 저희 명지병원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어느 병원에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가 갔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극비 사항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어떤 환자도 코로나 환자가 있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저희는 이제 국가지정 병원이 있었고 이제 그 기꺼이 이제 첫 환자를 받아서 치료에 임했는데 네. 갑자기 좀 지나고 나니까 환자들이 이제 한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고 그 명지병원 근처 네. 가서 밥도 안 먹고 막 네. 좀 그랬어요.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길에 철조망들이 쳐지고 네, 그래서 아파트 네, 주민들이 네. 혹시라도 명지병원 직원들이 우리 아파트 관내로 들어와서 움직일까 봐 이제 사실은 굉장히 섭섭했지만 네. 사실은 저희들에게 큰 힘을 준 것도 주변 주민들입니다. 네. 한 1, 2년이 지나면서 명지병원이 열심히 코로나 환자를 보는 것을 보고 그 철조망을 주민들이 다 철거는 못했지만 그 위에 응원의 메시지나 플랜카드나 꽃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장식되는 그래서 그 철조망이 명지병원 직원들을 응원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게 되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잘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죠.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그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마 국내 아마 자가격리 1호에 해당되는 일을 1호요? 겪었습니다. 네. 그게 코로나가 이제 막 급속히 퍼질 것을 예상해서 복지부 차관께서 이제 25개 민간 병원장들을 모아서 네. 이제 병실을 내놓고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좀 이렇게 정부 방침을 협조해 달라라고 하는 그 이제 모임을 하는 자리에 한 병원장님이 코로나 확진자였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거리를 굉장히 두고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지만 전원 격리를 아주 단호하게 해서 네. 제가 격리가 되고 환자들은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원격 진료를 오히려 이제 의사가 그 재택으로 이제 진료를 하는 그런 원격 진료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걸리신 건 아니었죠. 자가격리 네, 끝나고. 그때 사실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주 동안을 그 병원 일을 비우고 그래서 이제 책 한 권을 쓰지 못했던 책을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자가격리 하시는 동안에요.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그 명지병원에 가려고 하면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병원이 크니까 혹시 동네 내과나 이런 데서 한번 진료를 받고 그걸 들고 가야 되는 병원인지 아니면 그냥 바로 가도 되는 병원인지. 명지병원은 그렇게 큰 병원은 아닙니다. 그냥 그 경기도 고양시 네. 덕양구에 있는 지역 병원이지만 뭐 감염병이나 여러 이제 이식 수술 뭐 그런 저희가 하는 뭐 이제 관절 수술 같은 데는 이제 전국적인 어떤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네. 누구나 오실 수 있는 2차 병원이고요. 2차 병원인가요? 예,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나면 주변의 지역 병원에 많은 이제 환자분들을 협력하기 위해서 전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오늘의 기후잖아요. 네네. 사실 선생님 오늘 모시는 게 그게 궁금했어요. 메르스
코로나 다 이 기후 위기와 관련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 감염병이 자꾸 다양해지고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닐까. 네. 올해 감기도 지금 제가 네네. 아무래도 세 번째 걸린 것 같은 의심이 네네네. 드는데 네. 감기 바이러스도 계속 바뀌니까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면역이 생기는 맞습니다. 것도 아니고 네. 이게 관련이 있을까요? 감염병이? 예, 사실은 이제 그 질문은 의사로서 답을 드리기보다는 네. 우리 그 전 지구의 그 세계가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굉장히 이제 종합적인 이제 인식들을 요새 하고 있죠. 네네. 그 사실은 감염병도 역시 이 환경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하던 3년 동안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감기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없었죠. 네. 진짜. 독감이 아마 건국 이래 가장 낮았던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네네. 묘하게도 3년 동안 이 감기는 잡바이러스인데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고 독감도 사실은 과거에는 정말 걸리면 죽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적응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공존하는 바이러스가 된 건데 네. 3년 동안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억제가 되다 보니 네. 걸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집단 면역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라진 자리에 네. 나머지 감기나 이제 그 독감은 아주 물을 만난 거죠. 이제 인간의 면역이 떨어질 때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잡바이러스의 감기에 여러 번 걸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이게 코로나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감기 바이러스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띄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과연 코로나가 우리에게 재앙이었을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 비행기가 쓰고 이제 대중교통이 줄어들고 공장이 쓰고 하면서 아마도 인도에서 처음 히말라야 산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한국도 미세먼지에서 자유롭게 그때 그랬죠. 예, 아주 맑은 자연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갖게 된 무서운 공포와 재앙 배후에는 환경이 숨을 쉬고 살아나는 어떤 문제들이 또 이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네. 그런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애청자분이신 3769님이 명지병원 인기가 많습니다. 친절하다고 소문나 있어요. 그러셨는데 전 원장님이 친절하신 거는 지금 알겠는데 병원의 다른 의사분들이나 모든 구성원분들이 이렇게 네. 친절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하시는 건가요? 너무 감사하고요. 좀 어느 병원이나 이제 정말 환자에게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저희 병원은 일단 이제 병원의 모토가 이제 환자 제일주의입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이제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데 답은 별로 없어요. 그냥 열심히 환자 보는 건데 네. 아마도 이제 제가 오랫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의사 중에 가장 그 환자에게 좋은 의사는 많이 들어주고 설명을 잘해주는 의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쁘더라도 일단 뭐 아주 뭐 반말을 하고 불친절하든 상관은 없지만 환자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설명을 잘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의료진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네. 그래도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님이 병원 가는 거 싫어하시는 이유가 나이가 젊은 의사들이 얘기를 안 듣는다. 그 기분 나쁘신 거예요. 네, 그게. 맞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끝까지 들어주는 거. 예, 또 이게 이제 막 그게 궁금해요. 이제 전염병도 이렇게 많아질 거고 저희 먹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 계속 네, 나오고 네. 그러면 이런 기후 변화와 건강이 관련이 있을 텐데 의료 인프라에는 또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저희 이제 의료진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요. 네. 이제 산업혁명 때보다 지금 기후가 1도 정도 올라갔다고 그래요. 네네네. 근데 1도 정도 평균 기온이 올라간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제 그렇죠.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해수면이 네.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 보면은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데 아주 그냥 여름에 보면 네. 하천이 말라서 개구리가 적어져요. 우리나라 개구리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은 개구리가 먹는 파리모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병충해가 늘어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곤충에 의한 전염성 질환이 늘어납니다. 커지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병원에는 어떻게 미치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 전염병의 대응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과거엔 위생만 좋으면은 전염병은 선진국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전염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핵도 많고. 아, 우리나라가요? 네네. 그거는 전쟁 이후 때 6.25 전쟁 이후 때 창궐하던 병인데. 그러게요. 이상 기후를 타고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연관들 때문에 오게 되죠. 또 하나 좀 온도가 올라갈 때 아주 재밌는 이제 변화들이 생기는데 한 0.5도가 올라가면 꽃이 한 보름 정도 일찍 피거든요. 이제 이제는 봄인가 보다 하고 이제 빨리 피어나는데 폈다가. 꿀벌은 활동 유전자적인 활동이 그 옛날에 보름 후에 꽃이 필 때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꽃은 폈는데 꿀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꽃은 나중에 번식을 하지 못하게 되죠.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런 곤충과 그 자연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씨가 배출되고 이게 그 꽃이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자연의 생태계에 파괴가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제 그게 농작물의 부족으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가뭄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결국 최종적으로는 병과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의료에 올 때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간은 유전자 조작 그 농작물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에 의한 병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의료 인프라가 빠르게 그런 전염병이나 우리가 얘기지 못했던 그런 이게 병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우리나라는 그 알러지성이나 류마티성 병들이 느는데 그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환경 영향은 강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런 영향이 의료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알러지는 진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봐도. 이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각 분야마다 이제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장님이시니까 지금 의료기관에서는 어떻게 또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기후변화 자체는 의료 병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화두는 아니지만 이제 최근에 어떤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환경의 문제를 그러니까 제외하고 나서 이제 기업 경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낙후된 경영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ESG 경영, environment, 그다음에 social, 그다음에 governance 이제 그런 환경과 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게 하는 그런 ESG 경영의 모토는 병원에도 마찬가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명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랜 노력으로 이제 친환경적인 좀 모습을 만들고 싶어서 아마 병원에 오신 분은 알겠지만 벽이 그 벽화나 그 페인트로 돼 있질 않고 꼭 그러니까 화초로 돼 있습니다. 그게 조화가 아니라 진짜 화초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그런 그 환자분들이 들어올 때 일단은 좀 굉장히 좀 친근한 편안함을 느끼겠네요. 녹색의 어떤 친환경을 느끼고 4층의 검진센터는 숲마루라고 해서 숲속에 있는 그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거의 대부분이 생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환자분들과 같이 소통과 친환경을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사실 그 친환경의 병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병원만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의료 폐기물 문제도 그렇고. 의료 폐기물은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훨씬 더 늘었죠. 이제 어쨌든 바이러스를 이겨내려면 일회용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재사용을 할 때마다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회용을 쓸 수밖에 없고 일회용은 비용 문제는 싼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 플라스틱이 굉장한 환경 오염을 주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제 어느 병원이나 노력하겠지만 저희 역시 분해가 가능한 또 친환경적인 소재의 일회용 그 물품을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좀 주차 문제로 아주 골치가 아프지만 그래도 명지병원이 추구하는 어떤 친환경 ESG 경영을 좀 선포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전기차 충전 차량의 주차 공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요. 앞으로 더더욱 늘려 나가서 전기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빨리 주차를 하고 환자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제일 귀가 번쩍 트여요. 일회용품들을 분해 가능한 거를 선택하려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정말 중요한 실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인터뷰가 이제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이 감기 바이러스 창궐하는 이 과정에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건 개인적 질문이니까 참고. 네.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다들 기후위기가 진짜 건강과 관련이 있구나 느끼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아무거나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기는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배웠겠지만 손을 잘 씻는 것만큼 중요한 그 예방이 없습니다. 정말 잘 씻어요. 손을 잘 씻으시고 네. 그 병원은 사실은 우리 명지병원은 민간 병원이지만 지역사회하고 더불어 공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이러스가 올 때도 이제 우선 대응을 했고 치매 환자들을 지역사회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100세 치매 총명학교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런 병원이 사회적으로 갖게 되는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병원을 그냥 돈을 버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지역사회 건강을 지켜나가는 어떤 센터로 보고 편하게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에서 대응하는 그런 모델들을 같이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명지병원 김진구 원장님 말씀 듣고 어떠셨나요? 한 번 더 듣고 싶으시지 않은가요? 너무 멀어서 또 오시라고 하기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요. 지구를 위한 정리수납 전문가 박기선 한국정리수납협회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2월인데요. 맞아요. 2월의 첫 주말. 저는 토요일 저녁에 저희 집 전셋집 보러 오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대청소를 앞두고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놔야 되는데 하면서 2월의 첫 주말을 맞아서 저처럼 청소나 정리를 하려는 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신다면요. 네. 정리는 크게 생각하면 내일 미루게 될 건데 딱 눈에 보이는 그 공간에서 불필요한 걸 찾아내고 그걸 배출하는 걸 시작 기점으로 하시면 제일 쉬워요. 네. 그러니까 매일 그냥 딱 보고 이상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치우면 되는데 조금씩. 눈길 가는 곳에서 우리 미루기 시작하면요.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 이불 정리를 조금 이따 해야지 하면 안 하고 그냥 나가요. 맞아요.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면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하려고 했는데 근데 자리를 떠나면 그게 실행으로 옮기는 게 힘들어요. 그렇군요. 제가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청소가 힘들어지는군요. 예전엔 놔두면 누가 치워줬는데 제가 치울 때까지는 아무도 안 치우는. 네, 눈에 보이는 불필요한 걸 그때그때 치워봐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기후 퀴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귤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까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할까요? 1번 일반 쓰레기, 2번 음식물 쓰레기인데 청취자 반응이 이토록 양갈래로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이게 정답 쪽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와 정말 반반이네요.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네, 그렇죠. 4574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새싹 문자 많이 들어왔네요. 8864님. 과일 껍질도 부드러운 거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제 답이 맞을까요? 하셨는데 맞는지 두고 볼게요. 1114님, 3201님, 7895님 새싹 문자 다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나나 껍질도 일반 쓰레기, 게나 조개 껍데기도 일반 쓰레기니까 과일 껍질도 일반 쓰레기 아닐까요? 그렇게 이상님 의견 주셨고요. 제가 알기로 저희 PD님하고 촬영 감독님도 네. 다 일반 쓰레기다. 아니다. 이러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7498님이 어린 시절에 가축에게 주면 잘 먹더라고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3677님 새싹 문자로 말린 건 일반 쓰레기, 안 말린 건 음식물 쓰레기 그러셨는데요. 선생님 이거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정답은 음식물 쓰레기예요. 아, 왜냐하면 그 기준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음식물 쓰레기, 못 먹는 거는 일반 쓰레기. 예를 들어서 팥뿌리 같은 경우요. 네. 팥뿌리는 흙이 많이 그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도 먹이면 안 돼요. 아, 흙이 묻어 있는 상태는 일반 쓰레기. 근데 씻어서 이렇게 뭐 팥뿌리 가지고 요리하는 경우도 있고, 네, 국물 낼 때 쓰고. 네네 그렇게 나온 거는 음식물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군요. 네. 그러니까 팥뿌리는 돼 안 돼가 아니라 네. 우리가 먹을 수 먹을 수 있도록 있는 씻은 건 상태. 네. 괜찮다. 귤 껍질도 귤 말려서 껍질은, 네, 귤 껍질 같은 경우는 굴피차라고 해서 네, 껍질을 차를 쓸어서 차를 내니까. 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다. 그렇게 구분하면 된다 말씀을 네. 해주신 건데요.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먹는 과일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음식물 쓰레기 아닐까요? 엄청나게 추워도 좋으니 미세먼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포의 신보야님 그러셨는데 선생님 과일에서 나온 건 다 음식물 쓰레기로 갈까요? 뭐 햇과일 같은 경우, 복숭아 씨 같은 거는 당연히 일반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요. 복숭아 씨 네, 못 먹으니까. 햇과일. 네, 그런 햇과일. 그다음에 뭐 이렇게 틀이 있는 가축 껍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개 껍질 네. 뭐 이런 것들은 결국 일반 쓰레기죠. 기준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가. 동물 사료로 먹일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복숭아 씨를 우리가 씹어서 먹지 않으니까 큰일 납니다. 그런 거는 일반 쓰레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네. 지난달에 생전 정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내 방에 내가 당장 세상을 떠난다 하면 남들이 와서 보면 안 되는 것부터 좀 치워놓고 물려줘야 될 것도 내가 정리를 해놔야 된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지난번 생전 정리 개념을 간단하게 다시 좀 복습을 해주신다면. 네. 그 정리가 핫하기 때문에 정리라는 뭐 용어나 그 상황들은 다 짐작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생전이라는 말이 붙으면 낯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이 정리는 뭐냐면 결국 정리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인생의 주기별로 정리를 나눴을 때의 용어가 생전 정리입니다. 주기별로. 네, 인생 주기별. 네. 그러면 우리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건데 노전 정리라는 게 있어요. 늙기 전에 하는 정리. 나이 들기 전에 네, 하는 정리. 그거는 내 환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 네. 내가 주인이 된 거죠. 그거는 노전 정리. 생전 정리는 이거는 이제 죽기 전에 하는 정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 보러 오는데도 긴장하셨죠. 맞아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네. 근데 우리가 삶과 죽음을 놓고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했을 때 남겨져 있는 모습은 내가 수습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생전 정리의 중요성은 그런 건데 생전 정리는 포커싱이 어디에 있냐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이 더 효율적으로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점도 있지만 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남겨질 유가족에게 유품을 정리하는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라는 사랑의 깊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 그다음에 마지막은 유품 정리거든요. 네. 내가 생을 마감했을 때 유가족들이 하는 게 유품 정리예요. 뭐 그렇게 나눠서 생전 정리, 유품 정리, 뭐 노전 정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 정리는 죽는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집 정리는 늘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일이 오지만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면이라고 하면 그 느낌이 훨씬 더 뭐라 그래요. 그 절실하게 오죠. 그래서 정리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네, 있는 부분이 네. 됩니다. 전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나 도저히 힘들어서 다 정리 못하겠다. 정리할 사람 한 명을 위임을 해야겠다. 네. 그렇죠.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지금 저희 3830님 얘기가
어제 뉴스 보니까 유품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버린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 뭉치가 쓰레기 매립장에 있었대요. 발견했다고 하는데 아우. 이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전 정리의 중요성이 여기서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늙기 전에 나이 들기 전에 하는 정리, 아까 말씀하시길 뭐 생전 정리, 네. 또 하나가 뭐였죠? 유품 선생님? 정리. 유품 정리. 네.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장기 기증, 네. 장례 방식, 네. 이런 연명에 대한 연명 치료에 대한 나의 생각 이런 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생전 정리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정리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 정리하면 공간 정리, 물건 정리에만 국한돼 있죠. 저 지금 제가 이거 읽으면서 네. 이것도 정리인가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포괄적인 의미는 삶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뭐 장기 기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뭐냐면 사실은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장례 문화를 보면 나의 죽음을 누가 해요? 자녀들이. 남은 사람들이. 네. 네. 그 방식대로. 그 나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방법대로 장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전에 미리 나의 장례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내 장기를 기증하거나 자전연명은 어떻게 치료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들도 내가 미리 인지가 있을 때 작성해 두는 거죠. 아주 네. 중요한 생전 정리인데 결국은 이 정리 모든 것들은 요사이 대두되고 있는 웰다잉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웰다잉, 네. 잘 죽는 법.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웰다잉이라고 표현할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죽음에 대한 우리 깊이가 좀 있어요. 유교 문화권에서는 죽음을 거론하지 않죠. 네. 그리고 특히 망자의 물건을 손대는 것도, 네, 그걸 미리 손대는 것도. 네, 받아 쓰는 것도 맞아요. 뭐 혼이 있어서 네. 라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내 장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언제 하느냐? 그 우리가 뭐 다 아는 진실 세 가지를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네. 혼자 죽는다. 그냥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이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생전 정리의 의미로 내가 인식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마무리해 두는 거는 사실은 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네요. 그럼 저도 이건 해놔야겠네요. 어떻게 그쵸. 할 건지. 예. 여기 최경수 님이 저는 작년에 시신기증, 장기기증, 연명치료 거부 세 가지를 다 해뒀습니다. 그러셨네요. 그렇죠. 이걸 다 미리 선생님도 그럼 해두셨나요? 그렇죠. 아, 예. 그러셨나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 장기기증은 그 하는 게 네네네. 있더라고요. 예. 그게. 그 연명 치료에 대한 거는 네. 국립연명의료기관이 있어요. 아. 그 이제 웰다잉을 주로 사업으로 하는 그 단체들이 있는데 네. 거기서 연명 치료의 오해가 이거는 저희도 지금 노인들께 뭐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연명 치료는 언제 하냐면 임종의 단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임종의 단계에서 의사가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 이분은 곧 사망할 겁니다라는 진단을 내려줘야 가능한 때입니다. 네. 한 분은 실수일 수 있어서 담당 두 의사 사람이. 한 사람, 전문 의사 한 사람이 예. 지금 이제 준비하세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치료도 회복에는 불가능한 단계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심정으로 그 환자에게 온갖 그 의료적인 횡포가 시작되는데 그게 만약에 치료를 해서 나을 거라라고 해야 돼요. 네. 근데 환자가 그 치료를 받는 동안에 아주 큰 통증을 느낀대요. 예를 들어서 뭐 기관 삽입하는 인공호흡이라 네. 이런 것들은요. 뭐 1cm짜리 관이 들어가니까 환자가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이 트라우마가 깨어나면 남는데 그래서 잠을 재우는 거. 중환자실 가면 다 의식이 없는 사람. 네. 그거를 내가 생전에 내 이런 치료를 내 인생에 안 하겠다라는 걸 적어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연명의료 상담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과 뭐 보건소나 예.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병원에서 합니다. 아. 그걸 미리 해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픈데 병원 치료를 받겠다 안 받겠다 이게 아니라 아니에요. 네. 의사가 네. 자 이걸 안 하면은 임종하십니다. 이걸 안 하면 아니라 임종이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분은 임종의 단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소용이 없는데 목숨줄만 연결하는 네, 네. 그 연명 치료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그걸 설명드리면 어르신들이 전부 안 하겠다라고 저명을 해요. 그러네요. 뭐 쉽게 말하면 몸은 몸대로 힘들고 돈은 돈대로 쓰고 가는 자식을 막 생각하시잖아요. 그 예. 부담 안 지우시려고. 그러니까 연명 치료하면은 저도 네. 좀 착각하고 있었네요. 그쵸. 마지막에 하는 중요한 의료 행위를 안 받는다는 걸로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게 네. 아니라 예. 임종의 순간에 판단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저도 거부해야죠. 그 단계에 만약에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만약에 선생님이 가족이라고 하면 이 치료 하시겠어요 하면 바로 말씀 못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네. 의료 기술의 한 부분이네요. 그게 또 저희가 오해는 하죠. 병원이 돈 벌려고. 그게 아니라 네. 의사 선생님들은 생명이 있을 때는요. 그 생명을 끄지게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것이 그 의사의 그 의무고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그때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 거, 가족이. 그렇네요. 근데 가족도 힘들어요. 불효일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본인이 해두는 거, 생전 정리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대구의 정영자님이 어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57살 지인 조문을 다녀왔는데요. 생전 정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아침입니다. 그러셨네요. 네. 57에도. 네. 생전 정리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정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은 그 자녀와 함께하는 정리가 필요해요. 노인들에게는 힘이 별로 없어요. 이걸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네, 네, 그 네. 많은 짐들을 네. 자녀들이 함께 좀 제일 좋은데 단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럼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 엄마 이거 버리세요. 아버지 이거 버리세요가 아니라 내가 남겨뒀던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네. 진정에. 네. 그럼 그 흔적을 먼저 정리해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짐들을 부모님 집에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 제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렇죠. 찔리는데. 그렇게 하면서 짐이 비워지고 그러면서 내 짐을 정리할 때 이때 거는 언제냐면 부모님의 보호를 받을 때였기 때문에 그 사랑과 감사가 울컥울컥할 거예요. 네. 그 울컥거리는 심정으로 부모님께 부모님 집을 함께 정리합시다라고 할 때는 부모님이 예스, 오케이가 쉽게 나오는데 딱 이렇게 그죠 관리자 입장에서 이걸 버리세요. 버려야 돼 하면 내 인생에 대한 그죠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이 나의 인생의 역사하고 기록인데 이게 쓰레기 취급받는 게 싫어서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선요. 그 그렇죠. 심지어 줌 수업으로 이런 수업을 할 때도 네. 지금 자녀들이 어떤 날 50대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이제 챙겨야 될 상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건강한 부모님일 경우는 괜찮지만 부모님이 조금 아프거나 그래서 케어가 필요한 상태는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부모님 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지쳐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수업을 받는 이론적인 수업만 받는데도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수업이 자기의 상태를 예전에 부모님의 감사와 사랑으로 돌려서 네. 뭐 울컥거리면서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쵸. 물건을 보면서 그 시절로 네.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 생전 정리에서 초점은 포커스는 뭐냐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다라는 이 인사가 나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목표입니다. 네. 짐을 정리하는 거는 두 번째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부모님 인생을 우리가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부모님이 내 인생을 인정받으면서 정리가 되는 단계가 행복하겠죠. 자녀들한테 미안하다, 고맙,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그게 목표예요. 생전 정리가. 네. 이거 안 쓰는 거 옛날 거 빨리 다 버리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네. 그때 감사했다.
뭐 이런 것들이었죠. 저는 네. 저보다 저희 부모님이 정리를 잘하셔서 제가 갖고 싶은 거 버리실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갖고 계시는 걸 좀 제발 네. 버리시지 말라고. 네. 예전에 아. 쓰셨던 거 부모님들 뭐 네네네. 일기 써놓은 다이어리 이런 거 제가 갖고 싶은데 막 이거 내가 죽기 전에 없애야지 그러시면은 깜짝깜짝 네. 놀래요. 저 버리시면 안 되는데 그러고. 그렇죠. 아하. 그러면 선생님 네. 생전 정리 서비스 대행 업체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많아요. 건 이걸 지금 뭐 그럼 돈을 네. 주고 서비스 맞아요. 대행을 네. 하는 건가요? 원래 이제 그 우리나라의 생전 정리, 유품 정리가 들어올 때 네. 지금 처음에 유품 정리로 들어왔습니다. 음. 네, 일본이 이미 뭐 노인의 국가가 되었고 노인을 그 뭐 하는 복지나 이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서 네. 우리나라도 그게 들어왔는데 유품 정리를 많이 하죠. 그럼 유품 정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서까지 들어오냐면 이삿짐 업체부터 시작해서 폐기물 업체까지도 들어오고 있어요. 아하. 물론 그런 업체가 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뭐 유품을 정리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네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냥 남아져 있는 물건들 아까 수천만 원의 돈이 쓰레기로 버려진 버려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망자의 삶에 대한 공경심이나 예의, 존중. 존중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일로 봤을 때는요. 이 일을 통해서 나오는 그 보수, 뭐 수당 이 금액들이 만족할 만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일본 사회는 그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망자에 대한 애도의 시간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네, 포함되어서 그 업체들이 비용을 받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비용을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과의 싸움이죠. 빨리 그래서 해야 되는. 네, 배워져 나가는데 그래서 유품 정리가 이제 보니까 생전 정리라는 것들로 많이 돌아와서 정리를 하게 되죠. 생전 정리를 사실은 한다라고 하면 정리 수납을 원래 해왔던 그 뿌리를 네. 갖고 있는 업체들이 한다라고 하면 그 정리의 분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더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라면 이것들은 쓰레기 정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각성 그리고 이런 업체를 사용하는 고객이라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맡게 될 생전 정리나 유품 정리에 대한 그 자세가 그 업체에게 잘 전달이 돼야 되겠죠. 네. 망자에 대한 공경을 중요한다는 애도. 마음.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비용에 대한 게 달라질 거잖아요. 그것들이 다 순환이 되었을 때 그러면 아름다운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박기선 한국정리수납협회 강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유용한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다음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